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연세리엠 피부과 이세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남성 탈모 치료 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탈모보다 좀 다른 주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의 어떻게 보면 좀 본연의 자세인 그 탈모로 돌아와서 탈모의 치료 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성형 탈모는 뭐 우리가 영어로는 안드로제네틱 알로페시아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제네틱이라는 얘기가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돼 있는 안드로겐에 의해서 생기는 탈모, 알로페시아가 탈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돼 있다 해서 안드로게네틱 알로페시아라고 영어로 표시하고, 우리말로는 남성형 탈모. 이게 남성 탈모랑 남성형 탈모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에서 나타나는 탈모를 총칭해서 남성 탈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남성형 탈모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대머리 증상이죠. 근데 우리가 대머리만이 아니죠. 탈모라고 하는 거는 원형 탈모도 있을 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휴지기 탈모, 혹은 염증이 심해서 나타나는 탈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머리 증상, 그것을 남성 탈모 중에서도 남성형 탈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성형 탈모는 남성 탈모의 가장 흔한 유형이고, 이 모낭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생장기가 단축, 생장기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털이 잘 자라는 이 긴 털을 유지하는 이 주기가 바로 생장기예요. 우리 모발의 주기가 있거든요. 그 생장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충분히 성장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모발이 없어지는 게 바로 남성형 탈모, 대머리의 현상이고, 이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에 대한 과민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호르몬에 대한 과민 반응 역시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거의 99.9% 유전적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성의 70세까지 남성의 한 약 80%에서 남성형 탈모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헌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진료를 하는 제가 보기에는 남자라면 100% 70세나 80세가 되면 그 어렸을 때에 비해서 모발이 줄어들고 모발이 약해지고 이마선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남성이라면 무조건 나이가 들면 100% 남성형 탈모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BASP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Modified BASP 분류라고 해서 탈모의 형태, 현재의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이 분류법에 의해서 현재의 형태를 결정을 해놓고 치료를 하거나 우리가 뭐 어떤 약을 쓰거나 그러고 나서 이 형태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개선 없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 BASP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 본다는 게, 사실 이 모발이라는 거는 이 모발의 머리카락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 반사가 되거든요. 사진을 찍는 각도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발의 진행 정도가 크게 달라 보이고요. 사진을 가지고 뭔가 객관적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간혹 어떤 분들이 제가 탈모 진료를 할 때 제 모낭이 살아있나요? 뭐 모낭을 따로 검사를 하는 게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남성형 탈모는 그 무슨 모낭에 살아있 죄송합니다. 모낭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하려면 그건 조직 검사해야 되는 거고요. 무슨 모낭이 살아있는지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사실 지금 나타나는 형태적 분류가 남성형 탈모의 진단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형태적 분류를 자세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Modified BASP Classification이라는 걸 가지고 현재의 어떤 탈모 상태를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여기 보면 베이직 타입이라는 게 있고 스페시픽 타입이라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베이직 타입에 나타나는 형태와 스페시픽 타입에 나타나는 형태를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형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저는 한 M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어렸을 때는 사실 이 앞머리가 지금보다 더 빽빽했고 앞머리 이마도 조금 더 좁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좀 진행이 됐죠. M1 정도가 전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 C타입까지 가진 않았고요. C타입은 M타입이 더 진행이 돼서 이렇게 둘레 머리가 남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C타입인 거고요. U타입은 더 진행이 돼서 정말 이 뒷털만 남는 이런 게 이제 U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M1 타입이고요. 스페시픽 타입 분류를 하자 보면 저는 한 V1이거나 V1 마이너스 정도, V1이 아직 뚜렷한 V1은 아니지만 저도
뭐 당연히 윗머리가 가늘어지고 어렸을 때보다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M1, V1 정도로 저는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보면은 F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F타입은 피메일이라고 해서 이게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타입인데 재밌는 거는 남성에서도 이런 여성형 타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여성형 타입의 형태를 보이는 남성형 탈모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약에 대한 치료라든가 뭐 약에 대한 반응이 전형적인 남성 탈모에 비해서는 조금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머리나 뒷머리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남성형 탈모보다는 주로 여성형 탈모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들을 조합을 해서 이 파이널 타입을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M1V1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M1V2일 수도 있겠고 M3F2E 혹은 T0 M3F2E T0 정도 되면은 사실 굉장히 우울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형태를 분류할 수 있는 이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뭐 탈모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현재 내 상태가 지금 모디파이드 BASP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남성형 탈모의 진단은 주로 이 병력, 그 과거의 모발이 어땠고 지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 어떤 병력이나 현재 소견에 기반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그 모낭을 본다, 무슨 모낭이 살아있는지 본다,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아마 그런 얘기는 누군가 그 뭐 모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그런 뭐 인터넷의 어떤 자료나 이런 걸 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단이나 치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탈모의 위치와 기간 그리고 탈모의 패턴을 분석. 이 남성형 탈모의 어떤 진단은 이 패턴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어떤 패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진료를 할 때 "원장님 그 무슨 뭐 현미경 같은 걸로 자세히 안 보시나요?" 현미경이 필요 없어요. 제 눈으로 보고 제 눈으로 패턴을 결정하는 게 그게 바로 진단입니다. 현미경을 보고 하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거를 권유하기 위한 어그로를 끌기 위한 행태입니다. 모발 견인 검사라는 걸 합니다. 모발을 좀 당겨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발이 많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모발 확대경을 쓰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형태적 변이가 아주 뚜렷하지 않을 때 이분이 진짜로 탈모가 있는 건지 혹은 머리가 원래 가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봤을 때 모발의 굵기가 일정하게 가는 거는 이분은 원래 가는 모발이에요. 근데 굵은 모발이 있으면서 사이사이 가는 모발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는 굵은 모발에서 가늘어지는 어떤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가는 모발의 그 비율이 20% 이상이 넘어갈 때는 우리가 '아 이분이 탈모가 지금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옐로우 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확대경으로 봤을 때 모발이 빠지고 그 모공의 그 주변에 피지선만 남아 가지고 그 모공 주변이 노리끼리하게 보이는 옐로우 닷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도 남성형 탈모의 어떤 그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북실북실 수북수북의 꿈. 기적의 탈모 치료제 언제 나올까?" 제가 사실 신문 기사 이 탈모에 대한 신문 기사를 굉장히 불신합니다. 탈모에 대한 신문 기사를 불신하고 이 탈모에 대한 신문 기사가 거의 대부분 어떤 탈모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광고거나 기사를 빙자한 광고거나 아니면 이 탈모 여러분들 관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그로를 끌어서 클릭을 유도하려는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그 지금 이제 실험실적으로 이게 실험실적으로 세포 단계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거는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그 세포 단계 연구에서 실제 임상에 적용을 못하고 폐기되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마치 세포 단계 연구가 지금 당장 뭐 상용화돼서 굉장히 기적의 약이 나오는 것처럼 어그로를 끄는 기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조금 뭐 비양심 기자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기사는 적어도 이 기사는 굉장히 저도 읽으면서 탈모의 어떤 역사에서부터 그 탈모의 어떤 현재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미래의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썼던 기사 최근에 봤던 탈모 관련된 신문 기사 중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좋았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 양현우 기자님이 쓰셨는데 매일경제 제가 탈모 진료하는 의사로서 이 기자님 칭찬합니다. 어쨌든 이 기사의 제목은 "북실북실 수북수북의 꿈. 기적의 탈모 치료제 언제 나올까?"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세월은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대신 지혜를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요즘에
그 나이 많은 정치인들 보면은 실제로 지혜를 주었는지 좀 의문이에요. 머리카락과 함께 지혜도 같이 가져가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탈모 치료가 고대 이집트에서는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악어 기름이나 하마똥을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히포크라테스 뭐 의학의 뭐 시초라고 하시는 분이죠. 아편이나 고추냉이 혼합 약물을 쓰셨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염소 오줌을 썼다고 그러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머리를 나게 하는 당시 뭐 약초 같은 게 있었겠죠. 양모제를 수시로 바르고 우리가 그 로마 시대 황제들을 보면 이렇게 월계관을 쓰잖아요. 옛날 그 이 월계관을 쓰는 게 어떤 승리의 상징 이렇게도 알았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월계관을 썼던 목적은 탈모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월계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탈모는 어떤 그 외견상으로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리고 지금도 중동의 나라들은 이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가 머리를 핥으면 이 소침이 탈모를 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소가 머리를 핥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탈모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으로 재밌는 치료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남성 탈모 치료약은 크게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와 비승인 치료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과 먹는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죠. 두 가지가 유일한 약입니다. 하지만 비승인 치료제로는 두타스테리드와 먹는 미녹시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타스테리드 역시 피나스테리드처럼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두타스테리드가 탈모 치료약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0.5mg 원래 그 전립선 치료용으로 나와 있던 0.5mg이 그대로 탈모 치료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일본에서는 전립선 치료에 쓰는 0.5mg이 아니라 그 용량을 확 줄여서 0.1mg으로 만든 것을 탈모 치료제로 승인받아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두타스테리드 제제를 원래 만드는 그 아보다트를 만드는 GSK라는 제약회사는 여전히 0.5mg만 나오는데 다른 제약회사에서 이 용량을 줄인 왜 이 용량을 자꾸 줄이는 게 얘기가 나오냐면 두타스테리드가 피나스테리드에 비해서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이 필요가 없는 호르몬은 없어요. 뭐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우리가 모발이라는 부분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지만 DHT라는 호르몬도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런 DHT의 감소 효과가 두타스테리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어떤 부작용을 줄이면서 이 효과만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저용량의 두타스테리드의 필요성이 전부터 대두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었거든요. 일본은 0.1mg이 나오지만 근데 최근에 그 우리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0.2mg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량의 반 정도가 되는 0.2mg 그 두타스테리드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미녹시딜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약 중에 하나인데 먹는 미녹시딜은 사실은 그 FDA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여전히 FDA 승인 사항으로는 미녹시딜 먹는 미녹시딜은 그 혈압약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로우도즈 그 오랄 미녹시딜이라고 그래가지고 LDOM이라는 말들을 탈모인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먹는 미녹시딜이 뭐 어쨌든 비승인을 받았지만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짜로 탈모에 대해서 남성 탈모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는 피나스테리드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를 먹는 것과 미녹시딜을 바르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미녹시딜에 대해서 그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약이지만 이 미녹시딜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얻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는. 미녹시딜은 여성 탈모에 효과가 크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여성에게는 미녹시딜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남성에서는 어떤 분들은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먹는 게 싫어서 그 어떤 성기능 부작용이나 이런 게 우려돼서 바르는 미녹시딜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르는 미녹시딜 단독으로는 물론 제가 이거를 제 나름의 어떤 제 실험실을 갖추고 제 랩에서 대규모 무슨 임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탈모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탈모에 대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바르는 미녹시딜 단독으로는 남성 탈모에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 바르는 미녹시딜 단독으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초기 단계니까 미녹시딜만 발라봐야지 로게인만 발라봐야지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 미녹시딜 자체가 남성 탈모에 대한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바르는 미녹시딜은 항상 그 흡수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환자분들의
바르는 그 용이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발랐을 때 끈적거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 미녹실을 단독으로 썼을 때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지만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약을 복용하면서 바르는 미녹실을 바를 때는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기 싫어서 나는 미녹실만 우선 해 볼게요. 그거는 진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남성 탈모에 관해서는요. 약물의 작용 기전은 미녹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거는 혈압약이고요.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두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또 미녹실의 다른 기능이 우리가 모발의 어떤 사이클, 헤어 사이클 중에서 윈트 시그널, 뭐 베타카테닌 시그널 이런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모발을 잘 자라게 하는 생장기로 들어가게 하는 이 시그널들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미녹실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100% 우리가 확정된 이론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미녹실이 모발을 좀 굵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효과를 내는 그런 약입니다. 피나스테린은 5알파 리덕테이즈 그러니까 이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DHT로 전환시키는 효소인데 이 중에 2형 한 가지를 억제하는 거고 두타스테리드는 1형, 2형을 모두 다 억제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는데 우리가 모근에는 주로 2형이 많아요. 1형보다는. 그래서 2형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피나스테리드라는 약이 나온 거고 하지만 2형으로 효과를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은 특이하게 1형이 약간 우세한 분들이 아마 있겠죠. 그런 좀 다른 형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두타스테리드로 전환을 하거나 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두타스테리드가 1형, 2형을 모두 다 억제해서 효과가 더 강력한 게 아니라 2형 자체에 대한 2형끼리만 비교를 했을 때도 두타스테리드가 억제 효과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약의 어떤 약동학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 경구 투여했을 때 되게 많이 흡수가 잘 되고 음식 섭취와 상관없어요. 피나스테리드 역시 그렇고요.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 음식과 조금 연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녹시딜이나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드시는 분들이 간혹 질문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약을 식후에 먹나요? 식전에 먹나요? 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먹는 게 좋나요? 문의하시는데 언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시간은 여러분 그냥 편하신 시간에 언제고 드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식사하기 전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용 기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요.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 혈관학작이나 이쪽에 작용하는 거고 DHT 감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남성 탈모의 핵심은 DHT거든요. DHT에 효과가 없는 약은 사실 단독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피나스테로이드나 두타스테로이드를 먹기가 싫어요. 왜? 성기능 장애 같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기가 싫어요. 먹기 싫고 미녹시딜만 해보면 안 될까요? 효과가 없어요. 정말 효과가 없고요. 이거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 제약회사 좋은 일을 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성 탈모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반드시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복용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녹시딜을 드시거나 바르는 거는 저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난 미녹시딜만 해볼게요. 저는 성기능 부작용이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죠. 모발도 챙기면서 뭐 다른 것도 다 챙기고 아무런 내가 그 불편 없이 100% 안전한 약만 저는 할게요. 세상에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이 무슨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은 빈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 나타난다 하더라도 대부분 시민성, 어떤 몸에 진짜 이상이 나타난다기보다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고요.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 우리 호르몬의 적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호르몬의 적응이 생겨서 또 DHT가 줄어드는 만큼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서 이거를 또 보강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성기능 장애가 약을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라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약을 드시는 거를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부작용으로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 주요 부작용은 다모증. 우리가 먹는 약이라는 거는 바르는 약을 우리가 미녹시딜 용액이 우리가 처음에 허가를 받은 이유는 FDA 승인을 받은 이유는 원하는 부위에 우리가 털을 나게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미녹시딜을 먹는 거는 우리가 여기뿐 아니라 다모증이 생겨요. 물론 이게 남성들은 다모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성들에서 굉장히 그 몸에 여기저기 털이 나는 다모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콧수염이 길어진다든가 얼굴에 잔털이 난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남성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남성들도 이 다모증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코털이 길어집니다. 예전보다 자꾸 지저분하게 코털이 삐져나오고 눈썹 털이 약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은 젊은 사람들보다 눈썹 털은 나이가 들면서 더 길어지거든요. 할아버지들 도사님처럼 눈썹 털이 길어지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보면은 이 귀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귀털이 나오고 이런 담호증이 남성들도 나타날 수 있어서 쪼끔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게 미녹시딜을 먹었을 때의 단점이고요. 발랐을 때는 이런 담호증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바르는 미녹시딜이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의 가장 큰 부작용은 바로 성기능 장애죠. 성욕이 감소한다든가 발기부전, 사정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거는 사실 이거는 쪼끔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돼서 여러분들 알려진 측면이 있고요. 거의 이런 거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성기능 장애는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분의 100 명이 먹으면 그중에 한 2명 정도가 성기능 장애를 느낄 수가 있고요. 두타스테리드 같은 거는 100 명이 먹으면은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에서 성기능 장애를 느낄 수가 있어요. 두타스테리드가 강력한 만큼 성기능 장애도 쪼끔 더 강력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직 남성형 탈모 치료에서는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먹는 약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신의 호르몬을 억제한다기보다 이 머리 쪽에서 대머리가 되는 부분의 호르몬을 억제해서 우리 머리 쪽에 있는 모발이 영향을 덜 받아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고 모발이 대머리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전신의 영향보다도. 그래서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주베라고 하는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작년 2년 쯤 전부터 우리나라에 출시가 돼 가지고 이제 약이 나와 있습니다. 핀주베 약 저도 이 약을 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약을 구해서 좀 발라 보고 했었는데요. 미녹시딜은 바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거든요. 근데 피나스테리드 제제, 핀주베 제제는 저도 이게 나왔을 때 '아 이것도 많이 끈적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거 끈적이지 않아요. 바르는 느낌이 하나도 느낌이 없어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물론 먹는 약에 비해서 제가 발라 보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해본 저의 그냥 느낌은 먹는 약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제약사에서 내놓은 혹은 여러 가지 연구 리포트 상에 보면 학술적 리포트에서는 먹는 약과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글쎄요. 제 느낌은 약간 먹는 약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에 의한 전신 부작용, 성기능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피부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로 작용하고 전신 흡수가 돼서 이 다른 몸에 성기나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대안으로 나온 게 있고요. 자, 그럼 두타스테리드 쪽에서도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두타스테리드도 대안이 있어요. 두타스테리드는 주사제들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타스테리드의 메조테라피라고 해 가지고 메조테라피라는 게 조금씩 소량을 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 머리 쪽에 예전부터 이 메조테라피라는 치료를 많이 하고 저도 지금 모낭 주사라는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두타스테리드는 현재까지는 이 주사제로 허가를 받은 약이 없기 때문에 모낭 주사에 쓰지는 않고 있는데 연구 단계에서는 이렇게 임상 연구 이 두타스테리드를 이용한 임상 연구는 주로 인도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인도는 약물의 허가라든가 약물의 사용이 다른 우리가 아주 선진국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이런 약물의 허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자유롭고 허가되지 않은 약을 사용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허가되지 않은 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임상 논문들이 인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타스테리드를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두타스테리드 약물 성분을 두피에다가 직접 주사를 했을 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타스테리드 메조테라피 같은 경우에도 먹는 항안드로겐제, 다시 말해서 먹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먹는 거를 좀 꺼리거나 혹은 금기 사항이 있는 환자한테 유용하겠죠.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고 기존 전신 치료 대비의 부작용, 성기능을 약하게 하는 부작용도 빈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약들이 이렇게 이제 주사제들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낭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이런 보톡스죠. 보톡스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보톡스를 두피에 주사를 했을 때 TGF 베타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장인자 중에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데 TGF 베타라는 거는 모발 주변의 어떤 염증 이후에 모낭의 뿌리에 섬유화를 일으켜요. 모낭 뿌리가 흉터 조직처럼 그냥 없어지게 퇴화되게 만드는 거를 유도하는
그런 뭐 세포 분비하는 그 뭐 사이토카인이라는 건데, 이거를 억제해서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발이 퇴화되지 않게 유지를 해 주는 그런 효과를 보툴리눔 톡신이 해 줍니다. 보톡스가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톡스를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본 그런 논문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보톡스를 이용해서 모낭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요. 성장인자 주입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성장인자를 주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해서 성장인자를 실제 모발에 주사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성장인자 주입요법은 불법이에요. 성장인 그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성장인자들 중에서 주사용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은 성장인자는 없습니다. 다 화장품으로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발에 뭐 모낭에 모낭 주사를 성장인자를 이용해서 모낭 주사를 한다. 그거는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장인자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용하는 게 성장인자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세포에서 나오는 분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태반 주사제를 우리가 대신 대용으로 좀 쓰고 있거나, 아니면 태반 주사제 대신에 PRP라고 하는 이런 본인의 어떤 혈장에서 본인의 혈액을 뽑아서 그 PRP를 만들어 가지고 PRP라는 걸 만들어서 주사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죠, 요즘에. 그리고 뭐 헤어 스티뮬레이팅 컴플렉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섞여 있는 이런 제품들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역시 화장품이고 이런 것들을 주사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불법입니다. 그 외에 미녹시딜도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주사하는, 왜냐면 먹으면 이제 전신에 퍼지니까 코털이 길어지거나 귀털이 나거나 뭐 눈썹털이 길어지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제 모발에다가, 근데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은 너무 효과가 작으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주사하는 주사제들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주사제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 엑소좀 치료도 우리가 그 지금 모발을 탈모 치료에 엑소좀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엑소좀은 주사제를 허가받은 엑소좀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엑소좀을 주사 맞는 건 아직까지 불법입니다. 그 외에 요즘에 또 좀 유명한 치료 중에 리제네레이티바라는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건데, 이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본인의 그 실제 두피에 모발을 포함하고 있는 피부를 떼서 그 피부를 갈아 가지고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이거를 두피에 그 농축해서 주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 아마 앞으로 저도 이런 치료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장기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어떤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고, 또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이게 활용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런 새로운 탈모 신약을 만들고 있어요. 기존에 두타스테리드나 피나스테리드가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탈모, 그게 그 DHT를 억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탈모 신약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근데 하지만 이런 신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두타스테리드나 피나스테리드 같은 DHT를 억제하는 5알파 리덕테이즈의 그 활성을 막아주는 그 약들을 쓰면서 이런 약들을 써야지, 그 약들을 제외하고 이 약들을 쓰는 거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JW 중해제약에서도 그 생장기를 길게 유지하는 윈트 시그널을 활성화시키는 모낭재세 촉진하는 신약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종근당에서도 두타스테리드 주사제를 실제로 지금 3개월에 한 번 주사하는 두타스테리드 주사제, 아까 제가 인도에서 많이 그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실제 만들어서 지금 이거는 거의 출시를 앞두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두타스테리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내에 출시가 될 걸로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에피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도 자가율의 모유두 세포 기반 세포 치료제, 이런 세포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모발 자체에 지금 탈모가 너무 오래되고 탈모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모근 자체가 이제 완전히 퇴화된 분들은 사실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좋아지지 않거나 치료해도 그냥 잔털이 좀 나는 정도에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모유드 세포 자체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에피바이오텍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치료제는 아마 향후 한 5-6년 안에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릭스라는 제약회사도 뭐 탈모 억제를 하는 어떤 그 유전자 단계에서 억제를 하는 이런 신약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실제로 상용화되기에는 한 5년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탈모 치료약 중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그리고 미녹시딜, 이 세 가지 약이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뭐 시간 되는 한에 질문은 좀 답을 좀 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김미님 탈모 유전자 발현 가능성이 50대 50 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탈모 유전자 발현 가능성 50대 50 으로 그렇게 뭐 우성 열성이 탈모 유전자는 그렇게 확실하게 나눠지지 않고요. 50대 50 아니고 그 확률의 비율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탈모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그 탈모될 확률이 50% 이상 뭐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부모님이 탈모가 없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탈모가 부모님의 어떤 형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의 자손에서도 탈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제가 어제 진료했던 그 환자분, 여자 환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 환자분은 부모님 모두 그리고 형제 자매 모두 모발이 굉장히 굵고 튼튼하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은 가운데 머리가 완전히 비어 가지고 아직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탈모가 굉장히 심한 분도 어제 진료를 했었고요. 탈모 유전자 발현의 어떤 그 발생 가능성 같은 거는, 탈모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유전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트님이 남성 탈모 유전은 부모 중 어느 쪽 영향이 큰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두 분 다 영향이 큽니다. 어느 쪽 영향을 꼭 이렇게 어떤 수치화해서 나누긴 좀 어렵고요. 한때 모계 쪽 유전 성향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양쪽의 영향이 다 나타나는데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 쪽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 쪽의 영향도 크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떤 비율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모님이 탈모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탈모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탈모가 심해도 자녀가 탈모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이 탈모가 전혀 없는데 자녀가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부모님이 탈모가 있을 때 자녀가 탈모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긴 합니다. 어 아직은 청춘이라 님이 탈모 치료 때문에 두타스테리드를 2년 넘게 복용 중입니다. 요번에 신경과에서 소론도정 일주일 처방을 받았는데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소론도 부작용에 탈모가 있어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우리가 약의 어떤 약전의 어떤 설명서를, 그 설명서에 있는 사실 그 작은 문구, 작은 그 부작용들을, 혹은 인터넷에 있는 부작용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은요, 드실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다 의사한테 요구해도 그걸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걸 의사가 책임져 드릴 수도 없어요.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걸릴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다 약 설명서에 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쪼금이라도 나타나는 그런 거, 약간 소론도의 부작용, 탈모, 굉장히 어그로 끌기 좋은 그런 부작용이죠. 그런 거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일주일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소론도 같은 스테로이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1 년, 2년 이렇게 드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일 주일 정도 소론도를 드신다고 그래서 이게 뭐 탈모랑 연관을 짓고 그거는 쪼끔 무리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단기간 먹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는,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모두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다른 약들과의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서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하시는 중에 다른 약을 같이 먹는 게 어떤 두타스테리드의 어떤 그 작용을 증가시키든가 혹은 작용을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다른 장기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음. 행복한 인생님이 제가 피나스테리드 1mg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브레인 포그, 발기부전, 피곤한 등등 중단했습니다. 이번에 두타스테리드 0.2mg 신약이 나왔습니다. 두타스테리드 0.2mg 복용하려는데 두타스테리드 0.2mg가 피나스테리드 1mg보다 더욱 센 약이고 부작용 좀 더 많겠죠? 라고 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타스테리드 0.1mg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약이 나올 때 조금 그런 임상 스터디가 있었고, 예전에 그 두타스테리드 약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두타스테리드가 0.5mg으로 나오기 전에 뭐 0.01mg 뭐 이런 것들 그 테스트를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대규모 임상도 아니고요. 0.2mg이 피나스테리드 1mg보다 DHT를 억제하는 저 약의 어떤 효능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강한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가 아직 잘 없기 때문에, 글쎄요, 뭐 0.1가 더 센 약이고 부작용이 좀 더 많겠는지 그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포상에서 혈액상에서 나타나는 리포트뿐 아니라 이제 임상이 나와야 되는데 두타스테리드 0.1mg은 대규모 임상을 하지 않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좀 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피나스테리드 0.1mg을 드시다가 이 뭐 브레인 포그를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브레인 포그라는 거는 굉장히 그 모호한 개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인정하는 그 그룹의 의사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그룹의 의사들도 있는데, 브레인 포그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나타나는 그 비율보다도 쪼금 과장돼서 여러분들 알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행복한 인생님, 근데 탈모가 진짜 심하다고 그러면 약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약을 무조건 드셔야 되거든요.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드셔야 되는데, 제가 좀 권해 드리는 거는 실제로 이 약을 드시다가 이런 게 나타나서 중단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단하시고 아마 그럼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셨겠죠?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는 약을 끊고, 피나스테리드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한 5 시간, 6 시간밖에 안 되는 약이고, 그래서 실제 헌혈도 피나스테리드는 약을 끊고 한 달만 있으면 "헌혈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약입니다.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뭐 6주 이렇게 길어 가지고 약을 먹다가 중단한 후에도 헌혈을 하려면 6 개월 정도를 기다린 후에 헌혈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피나스테리드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약이니까 약을 중단하고 한 달 정도 중단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느끼시는 그 증상이 정말 약을 끊었더니 개선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고, 진짜 약을 끊었더니 개선이 됐다라고 하시면 약을 끊고 한 달 이상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드셔 보세요. 다시 한번 약을 복용을 한 일 주일 이상 했더니 지금 느끼시는 이런 증상이 또다시 재발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약을 끊어 보시고, 이런 약을 먹었다 끊었다 한 달 정도 주기로 그거를 반복을 2번 이상 했을 때 역시 약을 먹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끊을 때 이런 증상이 사라지는 게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행복한 인생님한테는 나타나는 진짜 증상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이런 증상을 느껴서 한 번 약을 끊었더니 괜찮아졌더라라고 해서 이거를 100% 행복한 인생님한테 브레인 포그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항상 이런 약은 어떤 심인성 요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려면 좀 반복 테스트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약을 먹었다 끊었다를 해 보시고 실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진짜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도저히 약을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 약의 용량을 쪼금 줄여 보세요. 이게 원래 매일 드시는 약인데 이틀에 한 번 드셔 본다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드실 때도 이거를 원래는 쪼개면 안 되거든요. 이틀에 한 번 드시면서 반알만 드셔 보신다거나. 이게 왜냐면 남성 탈모는 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을 먹지 않으면 탈모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탈모가 만약에 절실하시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 보시고 진짜로 나한테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약의 용량을 쪼끔 줄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김미님, 살찌는 것도 남성 탈모 진척도에 영향을 주나요? 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특히 남성 탈모보다도 여성 탈모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는데요. 여성 탈모의 악화 요인 중에 하나가 허리 둘레예요. 허리 둘레가 두꺼워지면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실제로 탈모에 진행했을 때 그 모발의 어떤 진행 양상도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만큼 그 영향이 크진 않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과도한 비만은 남성 탈모를 악화시키는 데 분명히 영향을 주고요. 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그 남성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비만과 합쳐질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가 심장 질환, 혹은 다른 당뇨라든가 이런 성인병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탈모가 심한 분들에서, 특히 탈모가 심하면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탈모가 없이 비만만 있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 질환의 발생 빈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탈모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은 항상 드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절을 해 주시면 건강 관리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님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2 명인데 아이 아빠 쪽이 전부 탈모인데 20 대부터 탈모가 있는 집안인데, 현재 우리 아들 둘은 30대 중반인데도 탈모는 없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을 먹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탈모 예방을 위해 병원을 가 봐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전혀 없으시다 그러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약간 말씀드렸듯이 아버님 쪽에 친척분들이 다 탈모가 있다 해서 자녀분이 무조건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탈모가 생기는 거는 그 집안의 가계도 그 탈모 집안과 탈모가 아닌 집안에 상관없이 남자는 무조건 탈모가 생겨요. 다만 그 탈모에 심하게 나타나는 어떤 미용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 진짜 대머리? 이 사람은 약간 머리숱이 좀 적은데?' 뭐 이런 느낌의 차이만 있는 거지 나이가 들면 무조건 탈모는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30대 중반인데 현재 탈모가 없는데 그거를 미리 드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내가 모발이 전보다 좀 약해지는 것 같다. 내가 좀 가늘어진다. 내가 좀 탈모가 진행이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고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뭐 미리 드시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님이 "안녕하세요. 남편이 34 살인데요. 일단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 진단받아서 두타스테리드 바르는 미녹시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탈모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남성형 탈모가 아닌데 저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탈모약 먹다가 끊으면 아무 이상 없나요? 그리고 임신 준비 중인데 복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어 남성형 탈모가 아닌데 복용하면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죠 뭐. 그냥 네.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탈모약 먹다가 끊으면 아무 이상 없나요? 진짜 탈모가 있는 분들이 탈모약을 먹다가 뭔가 탈모약을 먹어서 개선에 도움을 받다가 약을 끊었을 경우에는 약 때문에 좋아진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다시 나빠지겠죠.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냥 먹었던 분이 약을 먹다가 끊는다고 해서 뭐 아무런 뭐 특별한 뭐 이상이 있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임신 준비 중인데 복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남자가 약을 먹는 거는 어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성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남편분이 34 세라고 그랬는데 34 세면은 그 남성의 어떤 연령으로는 성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연령이고 대부분의 34세 남성들은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모양이라든가 정자의 숫자에 문제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성기능을 갖고 있는 남성이라고 그러면은 이 약을 먹는 게 임신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 이거는 겉보기에 건강한 거랑 실제 성적으로 건강한 거는 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운동선수라고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활발하지 않거든요. 운동선수 중에서도 실제로 발기부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불임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분이 실제 그 정자의 운동성이라든가 정자의 숫자가 좀 떨어지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 약을 먹었을 때 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신의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숫자를 갖고 있고 정상적인 성기능을 갖고 있는 34세 남성이라고 그러면 약을 드신다고 해서 임신의 확률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약이 정액으로 쪼금 나갈 수가 있는데요. 정액으로 나가는 그 양 자체가 너무너무 미미해요.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프로페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고 다만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나가는 게 피나스테리드보다는 쪼끔 더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게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을 먹어서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어떤 기형이 생긴다거나 하는 거는 보고가 없어요. 다만 그 유럽에서는 약 설명서에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임신을 그 준비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약을 끊든지 아니면 콘돔을 그 착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임기 여성과 그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가 만약에 남편분이 뭐 남성형 탈모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된다면 저는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두타스테리드보다는 피나스테리드 드시는 거를 더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남성 예를 들어서 한 40세 이전 남성이 처음 이제 약을 시작한다 그럴 때는 저는 보통 처음에는 다 피나스테리드로 시작을 하고요. 피나스테리드를 드시는데도 탈모의 진행이 굉장히 많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두타스테리드를 일부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타스테리드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한 나이가 50 정도 이상이 되는 분들 이제 전립선이 나이가 50 정도가 넘어가면 전립선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립선이 문제가 생기면 뭐 자다가 깨서 자꾸 화장실도 가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50세 이상에서 탈모약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두타스테리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뭐 40대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에서 탈모약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거의 루틴하게 피나스테리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미 님, "원장님
탈모약 사이드 이펙트는 정말 복불복인가요? 찾아보니 우울감, 발기부전, 극단적 선택 충동 같은 말만 들어도 무서운 부작용들만 나와서 머리 빠지는 것보다 더 겁나서요. 네. 뭐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거는 누가 나타나고 누가 안 나타나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걸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는 게 너무너무 이게 작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확률이 걱정이 돼서 '나는 안전한 것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 이게 뭐 비단 이 약뿐만 아니라 제가 간혹 환자분들한테 너무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뭐 이 이해가 적절치 않거나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식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물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지만, 쌀밥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쌀밥을 먹고 생긴 쌀밥 때문에 당뇨도 생기고 쌀밥 때문에 비만도 생기고 하는데, 이 쌀을 어떻게 이렇게 이 무서운 쌀을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그 뭐 쪼끔 이해가 좀 아주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약을 먹는 것과 쌀을 먹는 거를 비교한다는 게. 하지만 뭐 쌀이 무서워서 우리가 다른 거를 그럼 선택할 수가 있죠. 뭐 퀴노아를 먹는다든지 야채만 먹는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쌀 다 드시잖아요. 이 탈모약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 쌀밥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렇게 당장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탈모약의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게 뭐 진짜로 이게 나타나는 분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 퍼센트는 굉장히 작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확률보다도 좀 과대돼서 과장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어그로를 끄는 것 같고, 실제로 포스트 피나스트라이드 신드롬이라는 그 PFS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나왔던 게 바로 우울감이라든가 무슨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PFS라는 거를 제기한 PFS 파운데이션은 의사들도 포함이 돼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돈을 뜯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 거기서 이런 연구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 약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연구들을 내놔서 계속해서 제약회사들한테 수를 제기하고 있는 그 재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재단에 있는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순수하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컨더리 게인, 돈을 노리고 이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런 뭐 연구 결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진짜로 약을 먹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약을 끊으면 되죠. 피나스테리드, 뭐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쪼끔 다르지만, 피나스테리드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약이고, 약을 먹다가 끊으면 대부분 그 약은 뭐 불과 한 1-2주 안에 모두 몸에서 워시아웃 되기 때문에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진짜 탈모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약을 드시고 치료를 해 보시고, 만약에 아주 작은 퍼센트이긴 하지만 나한테 진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약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료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도 이게 안 되고 진짜 부작용이 나는 심하다, 아이 그땐 약을 끊어야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약을 끊었을 때도 내가 이런 부작용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그러지 않거든요. 약을 끊으면 부작용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약을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여러분들 질문에도 좀 답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질문이 아직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후에 또 제가 남성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그때 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